주기율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주기와 족을 몰라서 못 풀진 않을 테니까 그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 그 주기율표 나오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데베라이너가 처음에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이 새쌍 원소설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새쌍 원소설의 의미.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3개씩 존재하더라죠. 이 사람은 어떤 원소들을 찾았던 거예요? 알칼리. 그러니까 꼭 알칼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요 3개를 비교해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거야. 또 이 3개를 비교해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거지. 사실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을 찾았던 건데, 그때 당시엔 아직 주기율표가 없어서 족이라는 개념은 몰랐지만 3개씩 성질이 비슷한 애가 있네? 이걸 새쌍 원소설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때 아직 발견이 안 됐었던 거고, 저 원소들이. 비슷한 원소가 3개씩 있다. 어떤 성질이 비슷했던 거겠어? 화학적 성질.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화학적 성질이 비슷했다 해서 끝이 아니라, 얘네들 아직 이 사람이 새쌍 원소설 발표하던 시절에는 원자 번호라는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보통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해서 봤는데, 얘가 원자량이 제일 작고 얘가 원자량이 제일 크거든요. 성질이 비슷한 3개 중에 요 2개 원자량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을 냈을 때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쌍 원소설의 핵심은 이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도 맞고요. 가장 원자량 작은 애랑 가장 큰 애를 더해서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 원자량 나오더라. 이거 가끔 내신에 선지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새쌍 원소설의 의미.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로 족 개념을 발견한 건데, 아직 족이 뭔지 몰랐지만 발견을 했다는 거죠. 성질이 비슷한 애가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옥타브설은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발견된다는 거야. 이 8번째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리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언제가 되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가 같은 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되니까 또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오는 거야.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오는 거야. 무슨 개념이야? 주기의 개념이죠. 처음 주기의 개념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옥타브설 가끔 내신에 나올 때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낼 때가 있고, 멘델레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이 주기율표를 만들 때도 원자 번호 없었던 거 알죠? 그럼 이 사람 무슨 순으로 원자를 나열했어?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죠. 근데 원자 번호로 나열할 때랑 원자량으로 나열할 때랑 다릅니까? 네. 뭐가 달라? 딱 한 번 뒤집혀지지 않아요. 한두 개 바뀌는 애가 있거든요. 원자 번호로 나열할 때랑 원자량으로 나열할 때랑 누구랑 누구가 바뀌었었냐면 아르곤하고 칼륨. 얘네가 이렇게 자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원자량으로 나열하면 18쪽 애가 1쪽으로 오고 1쪽 애가 18쪽으로 간다고요. 그럼 원자 번호는 칼륨이 큰데 원자량 순서로 나열하면 아르곤이 더 큰 이유는 뭐예요? 중성자수 차이. 맞아요.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양성자 수가 많은 애가 원자량도 커야 돼. 근데 이걸 동위원소 존재비까지 고려하여 평균을 냈더니 오히려 18번이 평균 원자량이 컸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원자 번호 순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야, 이름은 좀 외우자. 우리 내신이니까. 나중에 이거 원자 번호로 바꾼 사람 누구야? 모듈리죠, 모듈리. 아니, 여러분, 이거 고1 때 하잖아. 왜 그래요? 생전 처음 듣는 내용처럼. 뭐, 처음 듣는다고요? 모듈리가 원자 번호 순으로 바꾸잖아요. 그 정도까진 기억하시고, 주기족은 다 알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설마 금속, 비금속 특징 구분 못하지 않죠? 금속,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하고, 상온에서의 상태. 고체, 누구만 예외야? 수은만 액체로 예외고요. 그 다음 금속만이 가지는 특징 말해봐요. 비금속에는 없는 금속만의 특징. 물려요. 뭐라고? 힘주면. 그걸 뭐라고 하죠? 힘을 줬을 때 얇게 펴지는 성질? 뭐라고? 전성이요. 전성. 자, 이게 지금 116쪽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금속은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하고 고체인데 수은만 예외. 이것까지는 다 알잖아요.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좋은 거 알고 전성과 연성이 있어요. 전성과 연성.
전성은 뭐고 연성은 뭐예요? 전성은 뭐고 연성은 뭐예요? 전성은 야 진짜 이러지 말자 우리. 여기 그냥 넘어가는 파트인데 전성은 표짐성, 연성은 뽑힘성. 얇게 펴지는 성질을 전성, 가늘게 뽑아지는 성질을 연성. 그리고 금속만이 가지는 특징 하나만 더 말해봐요. 비금속에는 없는. 광택이 있다. 빛을 받으면 바짝바짝한단 말이에요. 요 금속만이 가지는 특징들 있잖아요.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좋고 전성과 연성이 있고 광택이 있고 이거 다 금속의 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이 성질을 나타내는 원인이 딱 하나예요. 금속에 뭐가 있어서. 금속에 뭐가 있어서. 자유전자. 금속의 특징은 거의 100% 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예외.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예외. 18쪽도 수소, 양이온 되잖아요. 수소는 양이온이 되고 18쪽은 아예 이온이 안 되고요. 자, 금속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 또는 기체. 알겠어요? 고체 또는 기체.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 누구예요? 브로민. 여러분 기본은 외워야죠. 내신이니까. 그리고 비금속은 기본적으로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예외가 하나 있었죠. 비금속인데 전기 통하는 애 누구예요? 탄소라고 하면 안 돼요. 흑연. 왜냐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도 전기가 안 통하는 애도 있어요. 다이아몬드처럼. 그러니까 탄소로 돼 있다고 다 전기가 통하진 않아요. 흑연이나 그래핀 이런 애들은 통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여러분 1쪽 금속 뭐라고 불러요? 알칼리 금속. 17쪽 비금속은 뭐라 불러요? 그럼 18쪽은요? 비활성 기체. 그럼 2쪽은요? 비슷했는데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토금속. 요 정도까지 이름은 알아두시고 사실 이 파트에서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주기율표죠. 잠시만 제가 프린트 좀 갖고 올게요. 이 파트의 핵심은 주기율표의 주기성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1학년 때 알칼리 금속 할 때 1쪽에 어느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그러면 이 반응성이 커진다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쪽에 있는 애들은 금속인데 반응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금속이 금속 상태로 반응하지 않아요. 금속은 무엇이 되면서 반응하는 거야? 이온이 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결국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하다와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금속은 다 양이온이 되잖아요. 따라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얘네는요 반응성이 커진다고 표현해요. 반응성이 커진다. 근데 금속에서 반응성이 커진다는 것은 전자를 잃기 쉽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요. 근데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다 누구냐? 금속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갈 때 반응성이 크다고 표현하면 이건 양이온이 되기 쉬워. 금속성이 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숙제를 하다 보면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을 텐데 이온화 에너지의 의미가 뭐예요? 정확히? 전자를 빼낼 때 맞아요. 쓰이는 거예요? 발생하는? 내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싶어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왜 양이온이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됨? 왜 양이온이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나트륨을 생각해보면 얘가 껍질이 3개 있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3껍질에.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Na+가 되고 싶어요.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건 전자를 어디까지 날려버리겠다. 몇 번째 껍질? 무한대 껍질로 날려버리겠다죠. 그러면 3껍질에서 무한대 껍질로 전자를 날려버리려면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보내는 거니까 이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요. 이 흡수해야 하는 전자를 무한대로 날리기 위해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 이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려면 다 전자를 무한대로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무한대 껍질이 에너지가 제일 높은 껍질이잖아요. 맞죠? 이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이온이 되려면 에너지를 조금만 흡수해도 금방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될 수 있어의 의미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야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럼 결국 이쪽으로 갈 때 금속성이 증가해 양이온이 되기 쉬워. 다른 의미로는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예외가 없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기억하겠지만 중간에 예외가 이렇게 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소한다고 표현 안 하고 대체로 감소한다는 표현을 붙이긴 해요. 이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커지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작아지는 거고 전자는 잃기 쉬운 거고 금속성은 커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요. 여기는 17쪽이 있어요. 17쪽도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커요. 근데 17쪽은 어느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지냐? 위로 갈수록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뭐라 그러냐? 얘도 똑같아요. 표현은 반응성이 크다고 표현해요.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데 금속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금속은 반응성이 크다 하면 전자를 잃기 쉽다는 뜻이고 얘는 반응성이 크다 하면 전자를 얻기 쉽다는 뜻이에요. 즉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리고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는 표현을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쉽다? 되기 쉽다.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커지는 거죠. 여러분 양이온이 되기 쉬울 때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음이온은 반대예요. 음이온이 되기 쉬울 땐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예요. 물론 얘도 예외가 있으니까 대체로 증가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붙여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가장 비금속성이 큰 원소가 누구겠어요? 가장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 플루오린이죠. 18쪽은 아예 이온이 안 되니까요. 근데 주기율표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애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네. 자, 여러분. 요 반응성이 크다, 전자를 얻기 쉽다,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는 17쪽까지만 두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18쪽 포함입니다. 18쪽도 내가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를 떼서 양이온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온화 에너지는 18쪽 포함이에요. 따라서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큰 애는 18쪽을 포함하여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헬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비금속성이 큰 애는 플루오린이 맞아요. 반응성이 가장 큰 애. 근데 18쪽은 반응은 안 하지만 양이온을 만들 수는 있으므로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할 땐 포함을 시켜요. 오케이. 됐습니까? 요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이 주기율표 내용이. 그러면 오늘 무슨 단체로 이렇게 벽이 앉아있는 것 같냐. 상태들 왜 이래. 자, 그러면 우리 요 얘기를 해보자고요. 주기적 성질에서 원자번호 11번 제가 나트륨 얘기를 해볼게요. 나트륨. 이거 기억나죠? 나트륨 양성자 11개에 전자 2개, 8개, 1개. 가장 바깥쪽 전자, 원자가 전자 얘기해요. 저 원자가 전자가 받는 힘은 뭐가 있어요? 물론 유액전화가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자 이거예요. 저 원자가 전자가 받는 힘, 원자핵이 땡기는 힘. 이거 뭐라 불렀죠? 인력인데 이 이름이 정확히 있었어요. 원자핵이 전자를 땡기는 힘. 에라이. 핵전화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얘를 방해하는 힘. 이걸 뭐라 그랬어? 전자들이 원자핵의 인력을 방해하고 있어.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 그럼 결국 이 전자가 받는 알짜 인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핵전하에서 가려막기를 빼는 거죠. 핵전하에서 가려막기를 빼면 얘가 실제로 받는 알짜 인력이 나옵니다. 이게 유효 핵전하거든요. 이게. 그럼 유효 핵전하는 결국 핵전하에서 가려막기를 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나트륨의 경우를 제가 그린 거고요.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 자, 양성자 12개. 첫 번째 껍질에 2, 두 번째 껍질에 8, 세 번째 껍질에 2. 자, 얘도 당연히 핵전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핵전하와 나트륨의 핵전하 중 누가 크다? 마그네슘. 이유는? 양성자 하나 더 많아. 맞아요.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핵전하 얘가 커요. 이 양성자 수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는 누가 커요? 나트륨이요? 마그네슘이요? 마그네슘. 왜요? 바로 같은 껍질에 전자. 전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건 전자수 때문이거든요. 그럼 핵전하도 얘가 크고 가려막기도 얘가 크면 유효 핵전하는 누가 커요? 나트륨이요? 마그네슘이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왜요? 가려막기 효과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작아서. 맞아요. 이게 전자가 하나 더 있는데 같은 껍질에 들어있잖아요. 앞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는 가려막기 효과가 크지만 같은 껍질의 전자는 가려막기 효과가 약하단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니나. 그래서 양성자 수의 증가 효과보다 전자의 증가 효과가 더 작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유효액전하가 마그네슘이 크거든요. 그럼 이게 3주기 모든 원소에 다 적용된다고요. 3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 늘어나요. 물론 전자 수도 같이 늘지만 다 같은 껍질의 전자만 늘어나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는 작단 말이에요. 양성자 수의 증가 효과가 더 크다고요.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결국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즉 여기 있어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하는 증가해요. 왜? 핵전하의 증가가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유효액전하는 일로 갈수록 커지는구나. 그럼 같은 족은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하는 증가 감소. 증가. 같은 족도요. 양성자 수도 늘고 전자 수도 늘어요. 근데 어쨌든 양성자 수의 증가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럼 결국 유효액전하는 거의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양성자 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단 말이야. 양성자 수가 많으면 유효액전하가 크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하가 증가해. 왜? 양성자 수 증가 효과 때문에.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하가 증가해. 왜? 양성자 수 증가 효과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지면 원자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져요. 그럼 원자 반지름은 작아져요. 왜요? 왜요? 그래. 원자핵이 땡기는 힘이 세죠. 그러면 전자들이 원자핵에 더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크기가 작아진다고요. 근데 같은 족은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져요. 그럼 원자 반지름은 증가해요. 왜요? 같은 족도 분명 유효액전하가 증가하는데 왜 원자의 크기가 커지죠? 여기서는 껍질수의 증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아니 지금 놀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것들아.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요. 왜냐? 유효액전하의 증가 효과.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왜? 껍질수의 증가 효과 때문에. 됐습니까? 크기에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아이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크기는 작아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구나. 이해했어요? 자, 반지름 비교 한번 해봅시다. 아까 지원이가 질문을 했으니 그럼 내가 물어보지. 아까 산소하고 이거 얘기 잘했어. 산소하고 산화이온 반지름 누가 커? 왜 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지금 산소하고 산화이온은 양성자수도 같고 껍질수도 같고 전자수만 다르죠. 전자수가 어떨수록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야? 적어질수록 아니지. 전자가 많아야 반지름이 큰 거죠. 왜? 왜 전자가 많으면 반지름이 커져? 전자가 뭐라고?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 야, 전자들이 서로 미니까 얘네가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응? 그러면 얘하고 얘는 누가 반지름이 커? 나트륨 원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껍질수 그지? 이거는 지금 껍질수 때문이야. 껍질수가 많은 놈이 반지름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엔 누가 커? 왼쪽 거 그 이유는? 유액전화가 플로린 훨씬 커서 껍질수는 같은데 양성자수가 플로린이 많으니 유효액전화가 커요. 그래서 땡기는 힘이 세죠? 이게 유효액전화 때문이긴 한데 유효액전화가 결국은 거의 양성자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효액전화 대신 양성자수가 많아서 라고 쓰셔도 돼요. 그럼 이게 결국 1번 껍질수. 유효액전화는 그리고 작을수록 반지름이 큰 거죠. 껍질수는 많을수록 유효액전화는 작을수록 전자수는 많을수록 반지름이 큰 거거든. 요 세 개가 원자나 이온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거죠. 항상 원자든 이온이든 크기 비교할 때는 이 세 개를 비교하시되 요 순서대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요 순서대로. 껍질수 제일 먼저 비교하시고 껍질수가 똑같다? 그럼 양성자수 비교하시고 양성자수까지 같다? 그럼 마지막에 전자수 보시는 거예요. 항상 이 순서대로. 서술형을 쓰면 얘네들의 반지름을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라고 해요. 그럼 그 이유도 항상 이 셋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되는 거야. 다른 표현 쓰지 마세요. 감점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거 기억하시겠네요?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자, 원자 반지름 비교합시다. 누가 제일 커요? 예 누가 제일 크냐고. 원자 반지름. 마그네슘이야? 일단 제일 먼저 비교해야 되는 게 껍질. 2주기, 3주기 딱 갈리죠. 일단 3주기가 2주기보다 커요. 그 다음은 같은 3주기 중에선 누가 큰데? 나트륨. 그 다음이 마그네슘. 그리고 2주기로 가요. 2주기 중에선 누가 제일 커요? 산소, 플로린, 네온이죠. 자, 얘네가 모두 안정한 이온이 되었습니다. 이온 반지름 비교하세요. 네온은 이온이 안 되니까 제외. 이온 반지름 누가 제일 커요? 예 이온 반지름 누가 제일 커요? 산소요 왜요? 양분자수가 제일 적은 거 그죠? 얘네 이온이 되면 어차피 껍질수가 다 똑같아지잖아요. 네온과 같아지잖아요. 그럼 양성자수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양성자수가 제일 적은 애가 땡기는 힘이 약해서 반지름이 크구나.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그럼 얘네들처럼 이온이 되었을 때 다 똑같이 생기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모두 같아져. 뭐라고 부르는데 이거? 등전자 이온이다.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뭐만 봐라? 양성자수만 봐라.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온이나 원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껍질수를 제일 먼저 보라곤 했지만 그러면 2주기 중에 제일 큰 애하고 3주기 중에 제일 작은 애를 비교하면 무조건 3주기가 2주기보다 커요? 2주기 중에 제일 큰 애와 3주기 중에 제일 작은 애 무조건 2주기가 더 작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껍질수가 3주기가 3개여도 3주기 중에 작은 애, 2주기 중에 큰 애를 비교하면 2주기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까 여기 반지름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제가 2, 3주기를 한번 비교해 본다 치면
얘가 2주기 중에 제일 큰 애잖아요. 얘가 2주기 중에 제일 작은 애고 얘가 3주기 중에 제일 커요. 얘가 3주기 중에 제일 작죠? 여기 리튬, 베릴륨을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3주기가 2주기보다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껍질 수가 3개라서 2주기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얘기할 때는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처럼 원자 번호가 연속이 되는 관계에서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원자 번호 연속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단순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에서 껍질 수를 가지고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원자 번호가 연속이 돼서 비교가 가능한 애들을 줘요. 근데 간혹 2주기와 3주기의 크기를 아예 조건에 박아버리고 시작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에 2주기가 3주기보다 큰 거야. 이게 문제가 잘못 나온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2주기인데 왜 3주기보다 크기가 크게 주어진 거지? 이 2주기는 2주기 중에 되게 큰, 즉 금속이란 얘기고 요 3주기는 3주기 중에서 크기가 작은 비금속 쪽에 속하는구나. 이 힌트를 주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꼭 껍질이 3개라고 무조건 2주기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 경우만 비교가 가능해요. 앞뒤로 18쪽 기준 앞뒤로 한 2-3개 정도. 알겠죠?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알죠? 양이온이 될 때는 이온이 되면서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왜? 혼자만 알면 다요? 자, 양이온이 될수록 양이온이 될 땐 원자보다 이온 크기가 작아져요. 왜냐? 양이온이 되면 껍질수가 줄잖아. 음이온이 될 때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왜요? 전자수가 늘어나서. 항상 크기 비교할 때는 요 셋 중에 하나로 대답하세요.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 전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음이온이 될 때는 껍질수의 변화는 없어요. 아시죠? 양이온이 될 때만 껍질수예요. 그래서 양이온이 될 때 크기가 작아지는 거랑 음이온이 될 때 크기가 커지는 거랑 이유가 다릅니다. 구분하시고. 여기까지 기억나셨으면 이제 이온화 에너지로 가면 끝나죠. 아까 이온화 에너지 했으니까 의미는 아실 거고 좀 봐라 이 왼수들아. 좀 그만 놀고. 자, 제가 나트륨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원자 번호 11번. 첫 번째 껍질에 2, 두 번째 껍질에 8, 세 번째 껍질에 1. 자, 내가 요 전자를 무한대 껍질로 날려버리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 날렸어요. 얘가 양이온이 됐다고요. 이때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했겠죠? 자, 근데 이걸 하나 뗐는데 하나 또 떼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떼요? 이 껍질에서. 자, 이 껍질에서 전자를 하나 또 뗄 건데 요 전자를 뗄 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를 E2. 아까 요걸 이온. 당연히 누가 커요? 이온보단 E2가 커요. 그리고 하나 또 뗐어요. 자, 하나 더 떼봅시다. 아직 이 껍질에서 떼요. 세 번째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 E3. E2보다 커요, 작아요? 1에서 2로 갈 때는 커지는 게 확실하죠. 껍질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2하고 3은 둘 다 이 껍질에서 똑같이 뗐거든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뗄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까? 2예요, 3이에요? E2예요? 왜요? 제일 안정한 안정한 상태라서 정답은 E3. 왜죠? 여러분, 가장 바깥 껍질에 8개가 원자핵으로부터의 인력을 받을 때와 7개가 원자핵으로부터 인력을 받을 때 한 전자당 받는 인력이 7개일 때가 더 커요. 떼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같은 이 껍질이어도 전자수가 줄어들수록 점점점 떼기 힘들어져요. 원자핵으로부터 인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떼면 뗄수록 점점 더 이온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돼. 떼기 어려워져. 우리 첫 번째 거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1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제2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합쳐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커질수록 무조건 증가거든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떼면 뗄수록 떼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증가하는 건 맞지만 언제 가장 많이 증가하는가? 껍질이 바뀌는 순간 가장 많이 증가한다가 핵심이죠.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지만
껍질이 바뀌는 순간이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감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표현할 때 이온화 에너지 정의 좀 외웁시다.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중요한 건 모든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 기준이에요, 여러분. 액체나 고체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이온화 에너지, 이게 금속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고 싶어도 이 금속을 일단 엄청 온도를 높여서 기체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온화 에너지를 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 기억하실 거예요. 요요요요요. 자, 맨 위에 놈을 봐요. 제1이온화, 제2이온화, 제3이온화, 제4이온화 갈수록 증가를 하긴 해요. 근데 제 몇에서 몇으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증가했냐 이거죠. 누가 봐도 1에서 2로 넘어갈 때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했잖아. 거의 10배가 뛰었는데. 그럼 1에서 2로 넘어갈 때 하나 떼고 두 번째 거 뗄 때 껍질이 바뀌었다. 즉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다? 한 개였다. 1조 원소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족을 알려주기 위한 힌트예요. 가장 많이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기 전까지가 원자과 전자다. 그럼 B는 몇 족이냐고요? 2족. 여기서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압도적으로 많이. 어느 정도 증가해야 많이 증가했다고 봐요? 한 두세 배 정도? 두세 배 이상 뛰면 많이 증가한 걸로 봐요, 보통. 그래서 여기가 일단 얘는 제일 많이 증가했고 세 번째 놈은 누가 봐도 여기 13족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2족이구나. 할 수 있죠?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족을 알려주기 위한 힌트. 여기까지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스트. 다 했어. 자, 이번에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비교해보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중에는 누가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이 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똑같고 여기만 두 개야. 내가 마그네슘에서 전자 하나를 무한으로 날리고 싶어요. 나트륨이 더 많이 필요해요? 마그네슘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이유는? 마그네슘인 이유는? 그죠? 우리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 즉 땡기는 힘이 세진다. 땡기는 힘이 세다는 건 그만큼 떼기가 어렵다. 안 그렇습니까? 떼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유효액전화나 원자 반지름은 예외가 없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두 번의 예외가 생긴다는 게 핵심이죠. 어디가 예외였는지 기억해요? 20, 30, 15, 16. 왜 이렇게 잘 기억해? 여기를 아주 열심히 했나 봐. 졸업할 때 이건 방학 때 처음 배운 거라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다가 1단원에 들어가면서 의욕이 떨어졌구나. 이거 100점 맞아야 되겠네. 요 봐. 1주기에서 증가했다가 1주기에서 2주기로 갈 때 뚝 떨어져요. 야, 1주기에서 2주기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 왜 떨어져? 네?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 뚝 떨어지는 이유는? 중작껍질하는 껍질수 증가 효과. 1껍질에서 떼는 거고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2껍질에서 떼는데 당연히 필요한 에너지가 줄겠지. 자, 그런데 같은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증가하다가 두 번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 2족, 13족, 15족, 16족. 기억하시죠? 왜 감소하더라? 오비탈 전자 배치. 2족, 13족은 이거 요즘에는 서술형에 예외가 되는 이유까지 쓰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이유를 쓰실 때 오비탈 전자 배치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세하게 쓰셔야 된다고요. 2족 13족 이유랑 15족 16족 이유가 조금 다르잖아요. 2족 13족은 이유가 뭐야? 유효액전하는 분소가 크지만 베릴륨은 전자를 하나 뗄 때 어디서 떼고? ES에서 떼고. 분소는 어디서 떼요? EP에서 뗀단 말이에요. 왜냐면 ES보다 EP가 에너지 준위가 높으니까.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서 떼는 것보다 높은 데서 뗄 때 에너지가 좀 덜 필요하겠죠? 유효액전화 효과보다 ES, EP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쓰라 그래요. 자,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베릴륨의 ES의 전자보다 붕소의 EP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걸 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5족, 16족도 오비탈 때문이긴 한데 이유가 조금 다르죠? 자, 질소는
요 셋 중에 하나를 뗄 거고요. 산소에서 하나 뗀다면 쌍을 이룬 애를 떼잖아요. 그러면 자, 혼자 있는 전자, 홀전자를 떼는 것보다 쌍을 이룬 전자를 떼는 게 쉬워요? 왜? 아, 왜? 왜 쌍을 이룬 전자를 떼는 게 쉬워? 왜 쌍을 이룬 전자를 떼는 게 쉽냐? 저건 0이나 뭔 소리요? 쌍을 이루고 있으면 반발력이 있잖아요.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 때문에 떼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반발력 효과가 유효액 전화 효과보다 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같은 주기 기준으로 물어볼게요.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서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건 몇 쪽? 제1 이온화 에너지 기준이에요.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거 몇 쪽? 1쪽이죠.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건 18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1 이온화 에너지 얘기고요. 자, 하나씩 다 뗐어요. 두 번째 걸 떼고 싶어요.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합시다.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몇 쪽이 제일 커요? 같은 주기 기준으로? 2조.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제2 이온화 에너지. 13. 아니지. 자, 2주기 기준으로 보면요.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리튬이 제일 작았어요. 근데 리튬에서 전자 하나 띄면 리튬의 껍질이 몇 개 남아요? 하나 남아요, 하나. 그럼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는 리튬은 1껍질에서 떼야 된다고요. 근데 베릴륨부터는 두 번째 걸 떼도 여전히 2껍질에서 뗀다고요. 그럼 1껍질에서 떼는 애랑 2껍질에서 떼는 애,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1껍질. 껍질이 바뀌는 순간 이온화 에너지가 빡!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져요? 리튬이 제일 커진다고요. 오케이? 제1 이온화 에너지는 1쪽이 가장 작지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1쪽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왜? 1쪽은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껍질이 하나 바뀌어버리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원분의 이2를 비교하려고 해요. 제1 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려 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몇 쪽이 요 값이 가장 클까요? 1쪽. 왜냐면 1쪽인 애들은 제1에서 제2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증가하잖아요. 이온화 에너지가. 하나 띄고 두 번째 거 뛸 때 껍질이 바뀌니까. 그럼 얘는 제일 작고 얘는 제일 크니까 이원분의 이2가 가장 큰 건 1쪽이죠. 그럼 만약에 다른 비슷한 이제 개념이에요. 2분의 이3가 제일 큰 걸 찾아라. 그럼 몇 쪽을 찾으시면 돼요? 2족이에요. 2족. 왜? 2족이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3 이온화 에너지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증가하니까. 오케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제1분의 제2, 제2분의 제3 누가 제일 크냐? 거꾸로 할 때도 있어요. 제2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걸 골라라. 그럼 이 경우도 당연히 1쪽이에요. 1에서 2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증가하니까 분모가 제일 크거든요. 뒤집어 놓으면 이게 1쪽이 제일 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시나? 우리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예외 구간이 2족 13족? 15족 16족. 근데 제2 이온화에서 예외 구간 바뀌었던 거 기억해요? 어떻게 바뀌더라? 제2 이온화에서 예외 구간? 아니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 구간 어떻게 바뀌어요? 밀려요. 한 칸씩 뒤로 밀렸던 거 기억해요? 왜 밀리는 거야? 빠졌으니까. 전자를 하나씩 빼면 제1 이온화 에너지 모양이 한 칸씩 오비탈 전자배치 모양이 한 칸씩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누가 예외 구간입니까? 난리 났다. 13, 14조, 16, 17조.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제1 이온화 에너지 분해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걸 고르시오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주어진 조건에 1쪽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1쪽이 이 값이 제일 커요. 근데 주어진 조건에 1쪽이 없어요. 1쪽이 없이 예를 들어 질소와 산소 얘네 둘 보고 제1분의 제2를 비교하래요. 그럼 1쪽도 없는데 이걸 비교하라는 얘기는 뭔지 알아요? 그려보시라는 얘기죠.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둘 중에 누가 커요?
얘네 15족 16족 예외 구간. 15에서 16으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예외 구간이에요.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이게 예외가 아니거든요. 증가하거든요. 그럼 제1분의 제2를 했을 때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큰 산소가 이 값이 더 클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주어진 조건에 1족이 있으면 당연히 저 값은 1족이 제일 크지만 1족도 없는데 비교하라 했으면 이 예외 구간을 포함하여 그려서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한 칸씩 뒤로 밀리는 거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 갈 때 예외 구간 한 칸 밀리고 제2에서 제3 갈 때도 한 칸 밀리고 그러면 우리 예전에 제가 이거 해드렸었잖아요. 이런 문제 나올 때 원자 번호 7번부터 13번까지인데 이거 짝지으시오. 제1 이온화 에너지. 제가 이거 하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그리시라고. 그림 좀 그리라고. 니네 이온화 에너지는 그릴 줄 알아야 문제가 풀려요. 자,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인데 1번부터 17번이에요. 제가 그려볼게. 봐봐요. 일단 7번부터 13번. 그러면 원자 번호를 써요. 7, 8, 9, 10, 11, 12, 13을 쓰시고 족으로 바꾸시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족으로 바꾸시는 게 몇 족이야? 15족, 16족, 17족, 18족 여기서 주기가 하나 바뀌고 1족, 2족, 13족이다 이거죠. 자, 제1이온화 에너지 그려볼게요. 제1이온화 에너지 15에서 16으로 갈 때 제1이온화 에너지 증가 감소 예외 구간 17로 가면 증가하는데 15보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8로 가도 증가 3주기니까 뚝 그죠? 그리고 여기 증가 예외 구간 감소. 이걸 그려놔야 제일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비교가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제1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제2이온화 에너지 순서다. 그럼 제2도 그려야 돼요. 자, 제2이온화 에너지로 바꿔 그려봅시다. 물론 원래는 제2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제1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제2이온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더 클 거니까 모양만 보시라고 제가 밑에 그려드릴 거예요. 자, 제2이온화 에너지를 그리면 15에서 16으로 넘어갈 때 이제 예외 구간이 아니죠. 벗어나요. 대신 그 다음이 예외 구간으로 바뀌어요. 줄어요. 그리고 18쪽 예외 구간 아니에요. 올라가요. 그리고 3주기 1쪽 여기 얘 이미 전자 하나 떼서 껍질은 2개 남은 상황이고 오히려 네온보다 양성자 수는 더 많기 때문에 얘보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뚝 떨어져요. 얘는 아직 껍질이 3개 있으니까. 그리고 2족 13족 예외 구간이었지만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제2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예요. 그려놓고 순서 짝지어서 비교하셔야 돼요. 안 그리면 비교가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그리셔야 돼요. 제일 제2 정도까지는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비탈과 양자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쓰세요. 적당한 1S, 2S, 2P 이거 몇 개 찾아서 다 쓰세요. N, L 이런 거 쓰시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문제 풀 때는 이온화 에너지를 그리셔야 풀린다. 예외 구간 고려하여.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요게 이온화 에너지 끝이에요. 마더텅에 85페이지를 펴시면 9번이 있단 말이죠. 원자 번호가 7부터 13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주고 여러분 홀전자 수는 외우죠? 인간적으로 홀전자 수는 외우죠? 7, 8, 9, 10, 11, 12, 13을 쓰시고 이게 원자 번호잖아요. 번호 족으로 바꾸시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15, 16, 17, 18 여기서 하나 바뀌고 주기가 1족, 2족, 13족인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1. 홀전자 수가 힌트로 있어요. 홀전자! 여러분 15족 홀전자 몇 개? 3개. 3개. 홀전자가 3개 나오는 거는 15족밖에 없죠. 그죠? 바닥 상태 기준으로 셋, 둘, 하나, 0, 하나, 0, 하나. 맞습니까? 자, 홀전자 수 외워서 쓰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어요? 자, W와 X는 홀전자 수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홀전자 수가 같은 애가 지금 얘 아니면 요거 두 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홀전자 수가 같은 관계가. 그러니까 W하고 X는 요 파란 체크 3개 중에 아니면 보라색 체크 2개 중에 한 쌍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W는 홀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므로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수를 한번 써보면 원자가 전자는 족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5, 6, 7, 설마 8개라고 하진 않겠죠? 18족 0, 그리고 하나, 둘, 셋이다 이거죠. 그럼 이 중에 홀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애가 누가 있어요? 얘, 일단. 그리고 얘. W는 요 둘 중에 하나로 압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W는 네온 아니면 나트륨이에요. 근데 네온일까 나트륨일까를 판단하려면 요요요 두 번째 힌트. W가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지금 제일 작아요. 여러분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18쪽으로 갈수록 올라가서 찝고 뚝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얘가 네온이면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나트륨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홀전자수는 한 개가 되는 거죠. 얘도 그럼 홀전자 한 개짜리인 어떤 애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W보다 지금 X가 크거든요. 홀전자수는 하나로 같고요. 하지만 이 중에 나트륨이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이기 때문에 X가 누가 되든 W보다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냐? 홀전자수가 하나인 요거 원자번호 9번 플로린 아니면 또 홀전자수가 하나인 원자번호 13번 알루미늄. 얘는 지금 후보가 2개밖에 없어요.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사실 이 관계는 만족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찍고 갈 거예요. 만약에 얘가 알루미늄이라면, 아니면 플로린이라면 하나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W가 나트륨이 확실하니까 X가 만약에 플로린이라 가정하면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플로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Y, 그 다음이 나트륨이 L래요. 근데 얘네가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Y가 X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플로린이면 Y는 플로린보다 양성자수가 많은 애 적은 애. 어차피 얘네 이온 되면 전자 배치가 다 똑같아져요. 그럼 이온 됐을 때 플로린보다 크기가 크다는 거는 얘보다 양성자수가 적은 애라는 뜻이죠. 플로린보다 원자 번호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 Y는. 이해했습니까? 그럼 플로린보다 원자 번호가 작고 이온화 에너지도 작다? 플로린보다 원자 번호가 작고 이온화 에너지도 작다? 어차피 플로린은 예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플로린보다 작으려면 7번, 8번 두 개 다 가능해요. 원자 번호 7번, 8번. 둘 다 이온화 에너지도 플로린보다 작고 이온 됐으면 이온 반지름은 쟤보다 큰 게 만족이 되거든요. 근데 요 홀전자 관계가 만족이 돼야 돼요. 얘가 산소가 되어야 홀전자수의 합이 3이 나오는 질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확정되면 주어진 조건에 다 맞아요. 얘가 플로린이라 가정했을 때. 근데 만약에 얘를 알루미늄이라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알루미늄보다 이온화 에너지는 작으면서 원자 번호는 큰 애가 있어요, 없어요? 나트륨을 빼고는 없단 말이에요. 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무슨 관계니까? 예외 구간 관계니까. 해보시면 이게 안 나와요. 만약에 얘가 알루미늄이면 이게 마그네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알루미늄이 마그네슘보다 크지 않단 말이에요. 무조건. 왜? 예외 구간이잖아요. 마그네슘이 크단 말이에요. 애초에 안 맞는다고요. 이 관계 자체가.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짝지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온화 에너지 관계 순서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니면 삐죽삐죽 그려놓고 푸시든가.